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노벨상 수상 기념 한강 함께 읽기 네 번째 시간은 소년이 온다입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 동안 광주에서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소설의 감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슬픔과 분노가 아닐까 합니다. 15살 소년의 죽음을 바라보는 슬픔과 그것이 우리나라 군인이 쏜 총탄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에 대해 치밀어 오르는 분노겠죠. 소년이 온다에 대해서 불편해서 또는 힘들어서 못 읽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한강 작가가 새삼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냥 편하게 읽기만 하면 되는 독자들도 힘들어하는 글을 어떻게 썼을까? 작가도 작가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일 텐데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겁고 또 폭력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요즘 들어서 저는 글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를 장악하고 국회를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이에 항의하는 국민들을 죽이기까지 해서 그렇게 얻은 권력이라는 것도 사실 별게 아니구나. 소설책 한 권을 못 이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적어도 전 지구적 차원에서는 영원히 진실의 책으로 남게 되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책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 동안 일어났던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정보들이 많으니까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12일 당시 신군부의 주도로 군사 반란이 일어났고 그 다음 해인 1980년 4월 신군부의 중심이었던 전두환이 중앙정보부 부장서리에 임명되어 국내의 모든 정보기관과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발로 다음 달인 1980년 5월부터 전두환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생 시위가 시작되었지만 당시 신군부는 5월 17일, 24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정치활동 금지령과 휴교령을 발표하고 언론 보도 검열을 강화하는 한편 김대중, 김영삼 등 정치인과 재야 인사 수천 명을 감금하고 국회의사당을 군대로 봉쇄했습니다. 그렇게 5월 18일이 되었습니다. 광주의 대학생들이 김대중 석방, 전두환 퇴진, 비상계엄 해제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 시위를 시작했고 이에 대해서 당시 신군부는 공수부대를 포함한 계엄군으로 이들을 진압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5월 18일 오후 4시가 지나 광주 시내에 투입된 계엄군은 시위 중인 대학생뿐 아니라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에게까지 무차별 폭행과 살상을 가했고 이것에 분노한 중장년층과 청소년들까지 가세하면서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광주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힌 계엄군은 5월 21일 오후 1시에 일단 철수했지만 6일 후인 5월 27일 0시를 기해 다시 진압작전을 시작했고 그날 새벽 당시 시민군이 지키고 있던 전남도청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곳에서 이 작품의 주인공 동호도 죽은 거죠. 공식 통계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식 통계입니다. 열흘에 걸친 광주 민주화 운동 피해자 수는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한강 작가는 왜 소년이 온다 같은 작품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 궁금해 하는데, 먼저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책 에필로그에 소개된 내용이니까 아마 사실일 텐데, 한강 작가의 아버지는 원래 소설가를 꿈꿨지만 어린 동생들의 진학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대학을 마칠 때까지 광주 어느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한강 작가가 태어났고, 한강은 마당에 동백나무와 붉은 장미가 있고, 그 장미가 시들 때쯤이면 문간채 외벽을 타고 커다란 흰 접시꽃들이 어른 키만큼이나 자라는 한옥에서 9살 무렵까지 생활하게 됩니다. 당시 한강 작가의 방은 마루에서 부엌으로 건너가려면 지나야 하는 부엌머리 조그만 방이었는데, 여름이면 그 방바닥에 배를 대고 엎드려서 숙제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아버지 전근 때문인지 집을 팔고 이사할 일이 생겼고, 그렇게 그 집을 구입한 사람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가족이었는데, 그 집 막내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한강의 아버지에게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라 재미있는 인연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물론 그 친구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기억에 의하면 그 학생은 작문을 꽤 잘했던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강 가족은 광주의 다른 동네로 이사 갔다가 작가가 10살 무렵에 아버지 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아버지도 소설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서 서울로 이사 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일이 터진 거죠. 그때 한강은 어른들이 소근거리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소년이 다니던 학교에서만 3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그 소년과 그 집 문간체에 살던 그 소년의 친구도 함께 희생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필이면 한강이 태어나 자랐던 그 집에서만 2명의 희생자가 나온 것이죠. 당시 한강은 만으로 10살에 불과해서 자세한 내막까지는 알 수 없었겠지만, 그래도 그 얘기는 기억에 남았겠죠. 형제 중 막내였던 그 소년은 아마도 자기가 썼던 부엌머리 작은 방을 썼을 것이고, 또 자기처럼 그 방에서 배를 깔고 누워서 숙제를 했겠죠. 그런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5월은 매년 찾아오고, 그렇게 매년 5월이 되어 광주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그 소년의 모습이 떠올랐겠죠. 당시에 자신보다 불과 몇 살 많았을 그 소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글은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써야 한다,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죠. 저도 그랬지만 이 책이 발표될 당시 한강이 갑자기 광주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에 대해 놀란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강은 그저 자기가 태어나 자랐던 집에서 자기가 썼던 방을 썼을 것으로 짐작되는 자신보다 불과 몇 살 많았던 그 소년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소설은 그러라고 있는 것이니까요. 자, 이제 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중학교 3학년 15살의 동호이고, 그 동호를 바라보는 총 6개의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1장은 동호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3학년이었던 동호는 희생자들의 시신을 임시로 안치했던 광주 상무관에 친구를 찾으러 갔다가 그대로 눌러 앉았습니다. 당시 동호에게는 자신의 집 문간체에서 누나와 함께 살고 있던 정대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시위에 참여했던 정대가 계엄군의 총에 맞았다는 말을 듣고 시신을 찾으러 온 것이죠. 그곳에는 시장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거나 하면서 실물을 보던 대학생인 진수 형과 양장점에서 미싱사로 일하던 선주 누나, 그리고 당시 여고 3학년이었던 은숙 누나가 있었는데, 동호 또한
간단한 일을 거들면서 그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형과 누나들은 아직 어린 동호에게 집에 돌아갈 것을 권했고 또 엄마와 작은 형도 찾아왔지만 어쩐지 동호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공장에 다니던 정대 누나가 집에 돌아오지도 않고 소식도 끊겼는데 그래서 둘이 찾으러 나갔다가 정대가 건물 옥상에서 쏜 계엄군의 총에 맞았고 황급히 건물 사이로 숨었던 동호는 죽어가는 정대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왜 친구는 죽고 자기는 살아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음날 새벽에 계엄군이 돌아올 것이고 이번에는 누구도 살아남기 힘들 거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동호는 전남도청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1장 동호의 이야기이고 두 번째 장은 동호의 친구 정대의 시선입니다. 처음 볼 때는 굉장히 서늘하기도 하고 또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장면인데 정대는 죽었으니까 이 장의 화자는 정대의 혼입니다. 작별하지 않는다 해서도 그랬지만 아마도 작가는 인간에게는 혼이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는 혼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죽은 사람도 할 말이 있다고 믿었던 것 같고 게다가 그날의 참상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선 당연히 그들의 말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동호 친구 정대는 집안 형편 때문에 아버지는 다른 도시로 일하러 가고 누나와 단둘이서만 이곳 동호회 집 문간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을 위해 학업을 포기했던 누나는 공장에서 매일 늦게 돌아왔고 정대는 그런 누나의 희미한 로션 냄새와 파스 냄새를 맡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누나 정미는 아주 작고 갸냘펐지만 하지만 정대는 그런 누나를 좋아하면서도 무서워했습니다. 엄마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누나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동호와 함께 누나를 찾으러 나섰다가 누나를 죽인 것으로 의심되는 군인들에 대한 분노 때문에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렇게 행진을 하다가 옆구리에 총을 맞았던 것입니다. 정대의 시신은 다른 시신들과 함께 트럭에 실린 채 인적이 드문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정대의 호는 마치 그림자처럼 자신의 시신 곁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트럭에서 내린 시신들을 공터에 열십자로 교차해서 쌓았고 이것은 며칠에 걸쳐 밤마다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공터에 시신들이 쌓여갔고 자신의 시신이 썩기 시작하고 얼굴 위로 파리들이 모여드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누나나 혹은 동호를 찾아서 멀리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혼들의 기척을 느끼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했죠.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다른 혼들과 대화할 수는 없었지만 정대는 자신이 아는 누군가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누나가 자신보다 먼저 죽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시내 쪽에서 커다란 폭발이 있던 밤, 그 순간 동호도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장은 당시 여고 3학년이었던 은숙 누나의 시선입니다. 은숙은 대학을 마치고 어느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출판하려는 모든 책은 사전에 정부의 검열을 받아야 했는데 은숙이 맡은 책도 검열 때문에 누더기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이번에 맡은 책은 외국의 희곡이었는데 어렵게 출간에는 성공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대사마다 검은 줄이 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은숙은 그 희곡을 바탕으로 하는 연극에서 삭제된 대사들을 어떻게 할지 궁금했습니다. 연극 극장마다 사법경찰들이 배치된 상황에서 무모한 모험을 하지는 못할 텐데 그 삭제된 대사들을 어떻게 하려는지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연극 개막에 맞춰 극장을 찾게 되었는데요. 연극은 무대 중앙에 한 여자가 서 있고 그녀 주변으로 죽은 사람들이 스쳐가는 장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라졌을 때 그녀는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말이 아니라 단지 소리 없이 입 모양만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책 편집을 맡았던 은숙은 그 입 모양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그렇게 그 여배우가 한 말은 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라는 대사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연극이 진행되던 중 10대 초반의 한 소년이 역시 죽은 사람을 상징하듯 작은 해골을 품에 안고 여배우에게 다가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은숙은 자신도 모르게 동호야 라고 소리 없이 외쳤습니다. 아랫입술 안쪽을 악물고 뜨거운 고름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녀는 깨닫게 됩니다. 도청 마당에 쓰러져 있던 동호가 방수모포에 쌓여 청소차에 실려간 뒤로 그 후로 자신이 살아온 모든 순간이 동호의 장례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장은 역시 상무관에서 동호와 함께 있었던 진수형의 시선입니다. 그날 새벽 상무관에서 체포된 진수는 모진 고문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날 동호는 미성년자들은 모두 집으로 돌려보낸다는 결정을 거부하고 다른 몇몇 학생과 함께 그곳에 남았습니다. 사실 그들의 목표는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침이 올 때까지 도청에서 버티기만 하면 며칠 전처럼 수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줄 거라는 기대가 전부였죠. 하지만 그것은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도청 마당에 끌려가 있을 때 그때 5명의 어린 학생들이 2층에서 두 손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형들에게 미리 교육받은 대로 항복의 표시로 손을 들고 내려온 것이죠. 하지만 이 모습을 발견한 월남전에서 수십 명의 베트공을 죽였다고 자랑하던 국군 장교는 그 어린 학생들을 향해서 C8 빨갱이들 항복이다 이거냐? 목숨은 아깝다 이거냐? 라고 말하면서 M16 소총을 갈겼습니다. 이 문장은 책에 있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두 팔을 들고 줄을 맞춰 걸어오던 학생들을 향해서 소총을 갈긴 거죠. 그리고 그곳에 동호가 있었습니다. 5번째 장은 역시 동호와 함께 있던 양장점 미싱사 선주 누나의 시선입니다. 서울에서 공장에 다니던 선주는 노조 활동에 참여했다가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아무데도 취직하지 못하고 결국 누군가의 소개로 이곳 양장점에서 미싱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위가 시작되고 진압을 위해 계엄군이 들어오자 양장점 주인 가족이 교외로 대피했고 그렇게 할 일이 없어진 그녀는 무심코 시내를 걷다가 버스를 탄 채 행진을 하고 있던 공장 노동자들을 보고 그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이죠. 노조 활동 경력까지 있었던 선주는 그야말로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평생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후로도 평생 계속되는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자신을 찾아오는 것 같았고, 낮에는 누군가의 혼들이 자기 주변을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계엄군의 진압작전이 있던 전날 저녁,
그녀는 계단에 앉아서 동호와 함께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녀는 총에 맞아서 사지가 뒤틀린 채 쓰러져 있던 동호를 보았습니다. 결국 함께 김밥을 나눠 먹었을 때, 그때 동호를 설득해서 집으로 돌려보내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는데, 자기가 말려도 소용없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도 그래도 소용없는 일이었겠죠. 마지막 여섯 번째 장은 막내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예상했어야 했는데 처음 읽을 때 마지막에 엄마 얘기가 나와서 몹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읽어낼 수 있을까 싶었는데 결국 어느 집에나 있는 그냥 자식이 커가는 얘기였을 뿐인데도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9달 후, 대통령 선거에서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던 전두환이 광주를 찾았을 때 소복을 입고 그를 기다리다가 울부짖고 졸도하고 경찰서에 끌려가서 그곳에 걸린 살인자의 사진을 끌어내려서 밟아 부쉈던 엄마의 이야기였습니다. 소설을 볼 때 그 책을 통해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그 책 제목을 보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결국 책 제목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이 책 소년이 온다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작가는 그 사건 이후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고문이 있었고 강제 진압이 있었고 또 참사들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그것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다면 끝끝내 우리는 그 사이로 걸어오는 소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